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쌤의 통합사회의 시간입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바다 배경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의외로 선생님의 개그를 좋아해 주셨나 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정신없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재밌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경으로나마 이렇게 우리 방학 3주 있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여유롭고 쉬라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로 우리 이제 오늘 4단원 끝내고요. 8단원 들어가서 다음 시간 이제 각자 수업할 때 마무리 지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교과서로는 114쪽 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근로기준법 배운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은 법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사회제도적으로 법률이 잘 마련돼야 되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은 법 지식에 미약하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서 우리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 우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우리 최저임금법은 매년 갱신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 2021년 현재 시급 8,720원을 달리고 있고요. 참고로 말하면 지금 2022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얼마 전에 뉴스 검색해 보니까 그 노동자 측이랑 사용자 측이 현재 각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지 그 개념 프린트 9쪽, 10쪽에 걸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근로기준법 꼼꼼하게 우리 배웠습니다. 그 중에 2, 3, 4장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5장은 이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추가 보호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2장에는 반드시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쓰자. 그 다음에 위약 예정을 체결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줄 것, 그리고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줄 수 있도록 할 것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우리 일주일에 52시간, 그래서 원래는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연장, 그 다음에 휴일, 그 다음에 뭐 주말 근로 이런 거 합쳐가지고 우리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휴일이나 그 다음에 그런 야간 근로에 일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유급휴일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일주일 모두 출근을 했으면 최소 하루는 돈을 주는 휴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여러분 주 7일 동안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5장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추가로 보호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은 만 1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일하려면 취직인허증을 갖고 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만 18세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할 때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다음에 친권자와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만 15세 미만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의 걔는 취직인허증까지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 7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35시간, 그 다음에 연장하시려면 하루 1시간 더 할 수 있고 일주일엔 5시간을 더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다. 얘들아, 근로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면 무조건 근로시간 도중에 뭘 주자? 휴식시간 최소 30분은 주자. 8시간 일을 하면 휴식시간 최소 몇 시간 주자? 1시간 주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도 기억날 거고, 청소년들 근로계약 본인이 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받는, 그 다음에 그 임금을 받는 것도 역시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위배되는 그런 근로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걸 확인했을 때 바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예 안 보고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114쪽 교과서에 개념 자료실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개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미안해. 고용노동부 이런 곳에서 이 근로기준법을 좀 쉽게 알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십계명을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자. 1번 만 15세 이상이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부모님 등의 동의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2가지,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채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라고 했고요.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당연히 적용받고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일할 수 있고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5번 일해도 벌써 15시간이 채워지잖아요. 그래도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심야 시간대 하는 그런 근로는 원칙상 청소년은 받을 수 없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자 붙는 것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9번째인데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돼 있는데 산재보험이 여러분 뭐냐면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일하다가 이제 다쳤을 때 그 병원비 같은 거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막 여기서 열강을 하다가 여러분들 교실에서 그만 자빠져 버렸어. 근데 너가 다친 거니까 네 돈 내고 치료해 이러면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야. 선생님 분명 교육 활동 중에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학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병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보험에서 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청소년들도 이거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신고 대표 전화 이런 건 뭐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이런 데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 가보도록 할게요. 1번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 6글자로 뭐라고 얘기했더라? 사회적 소수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청소년 노동권 침해 방안의 문제 해결 방안을 한번 서술해보자 돼 있는데 우리 3가지 원인이 있었잖아. 세의 주체 측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네. 일단 청소년들은 뭘 해야 돼? 그렇지. 선생님 아마 지금 채팅창에서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입으로 뻥긋뻥긋 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야. 이럴 때 복습해야 돼.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같은 기본적인 그런 법률 지식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은 그렇지. 준법 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그 혹시나 미비한 법률이나 제도가 있을 경우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교과서 115쪽 봐주세요. 자료 2번 청소년의 근로계약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개념 프린트로 다 정리한 거니까 선생님이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잘못된 점이 2가지가 있을 거거든. 지금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현장 수업이었다면 선생님이 시켰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자, 뭐가 잘못됐냐면 6번하고 7번이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6번. 을의 부모와 협의함이 아니라 누구랑 임금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 본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의 부모가 아니라 을과 협의한다. 바꿔주시고요. 또 잘못된 점은 7번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어떻게 지급함? 수시로 지급함. 근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월에 최소 1회 이상은 정해진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제사회 인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쭉 복습해 볼 건데요. 116쪽부터. 자, 빈곤, 내정, 관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국제사회도 역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빈곤, 내정, 관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사회 인권 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빈곤, 성차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이렇게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발표도 잘했지. 자, 그래서 빈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도 주고요.
또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삶이 얘기했다시피 교육이나 근로 이런 것들에도 침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선 세계 기하지수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4가지 기준, 여기 나와 있다시피 4가지 기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쫙 조사를 해봤더니, 빨간색으로 색칠된 빈곤이 심각한 국가의 원인은 자연환경적으로는 가뭄이나 기근, 그 다음에 이 인문 환경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고 잦은 내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그 다음 성차별 문제로 확인하려면 세계 성격차 지수 확인하는데, 역시 4가지 기준, 교육, 그 다음 정치적 힘, 건강, 경제적 참여, 기회, 이런 거를 통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한 국가가 아닌 연한 국가들의 경우엔 종교나 관습, 사회구조나 편견의 이유로 성격차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얘들아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너무 심하게 간섭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자유권 지수 확인해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유 지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낮았던 국가들의 특징을 봤더니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체제 유지, 종교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118쪽 가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세계 시민 의식, 그러니까 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구나. 선생님 지금 연기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서 한번 연기를 또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또 차차 해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내 가족과 내 친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피터 싱어라는 학자는 우리 빈곤층에 대해서 반드시 도와줄 수 있도록 원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빈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왼쪽에 유니세프 같은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제적 여론 조성, 그리고 국제법에 근거한 제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형사재판소랑 사법재판소 차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법재판소는 그 분쟁인 두 국가가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국제형사재판소는 형사재판처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 밖에 우리 조금 더 개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개념 프린트 10쪽의 마지막에 언론자유지수라고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다 사라졌어. 자, 그래서 언론자유지수, 이건 이제 또 다른 지수인데, 이것도 역시 언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판단하는 지수다라고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국제 언론인 인권 보호 단체이자 언론 감사 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 기구, 그다음에 언론인 인권 운동가들을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언론 자유 지수의 순위를 정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언론이 본연의 목소리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친국가적인 언론 하나만 있으면 결국에는 이 국가의 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친정권적인 이야기를 하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설문의 6개 지표, 다원주의가 뭐냐면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거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자기검열 수준, 제도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 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언론자유지수 1위는 핀란드, 한국은 180개 국가 중 71을 기록했다. 선생님 생각보다 낮은데요. 근데 요 해 지나서 나머지에는 또 많이 올라갔다고요. 한 40위? 지금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17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체 180개 국가 중에. 근데 그럴만도 하죠. TV 채널 자체가 하나밖에 없고, 맨날 틀면은 막 위대하신 동지께서는 네, 죄송합니다. 괜한 성대모사를 하려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언론 자유 지수도 국민의 자유에 대한 그런 인권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8쪽에 스스로 하기 문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생존의 위협은 물론 생활환경, 교육 등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문제 뭐라고?
빈곤 문제. 아, 이거 우리 했던 것 같다. 그치? 교과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19쪽에 주제탐구 1번. 그 글만 좀 읽어볼게요. 세계 인구 4,600만 명이 사실상 노예. 전 세계 약 4,600만 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인권단체인 워크프리 파운데이션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대판 노예란 범주를 설정하고 인신매매, 강제노동, 부채상환에 의해 노예처럼 일하기, 강제결혼, 성매매 등과 관련해 착취를 당하는 이들을 여기에 포함했다. 인도가 제일 많았고요.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구당 비중에서는 북한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인권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 국가의 특징들을 써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일단 아시아 쪽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주로 빈곤하고요. 내전 그리고 치안이 좋지 않다. 그리고 국가 정권이 권위적이다. 이런 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빈곤, 내전, 치안이 좋지 않고요. 치안이 좋지 않음. 그리고 국가 정권이 권위적이다. 근데 이렇게 자료일과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까닭. 왜 이렇게 세 개 국제적 연대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개별 국가, 국민의 힘으로는 다시 개별 국가, 국민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국가, 국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사회 인권 문제, 국제사회 인권 문제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얘기했다시피 4단원 가지고 1학기 간다고 했는데 이제 7월 1일 오늘자로 이제 이렇게 4단원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 선생님이랑 다음 나가는 6단원은 2학기 때 또 지금 4단원처럼 6단원만 가지고 2학기 거의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았고, 자, 그다음에 우리 8단원으로 이제 시험 범위 아직 안 끝났으니까 8-1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로는 100이 아니고 200쪽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228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세계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면은 이 8-1, 2 세계화 파트가 또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요. 우리 교과서 228쪽 개념 자, 이제 교과서 228쪽으로 우리 8단원 8-1 세계화의 다양한 영상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배우기 위해서 헌법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법률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특히 우리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단일 법률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됐던, 그러니까 뭔가 익히고 암기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이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파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서 쭉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볼 건데 일단은 이 세계화에 당연히 개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228쪽을 봅시다.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개방화의 물결로 지역 간의 물자와 사람, 정보 등의 교류와 이동이 활발해졌다. 거기 교통통신의 발달, 개방화의 물결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밑줄,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세계화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그리고 단순하게 개별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를 넘어서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건데 그 세계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교통통신의 발달이겠죠. 옛날처럼 미국 가는데 6개월간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거면은 당연히 세계화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면 24시간 이내에 어디든 갈 수 있으니 결국에는 하루 아니면 전 세계 지구 어디든 다 가게 되니까 교통통신의 발달이 이 세계화 국가가 넘어선 활동들을 가능하게 했고요. 또 하나 개방화의 물결.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어도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 끝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개방화 뭐라 그럴까 하여튼 문을 여는 거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계화의 형광펜 쳐놓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밑줄 특정 지역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독자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지역화에 대한 생각까지 쳐놓으시겠습니다. 지역화. 지역화라는 개념은 교과서에 나오게 되면 특정 지역이 독특한 사회문화적이라고 생각할게요.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화라는 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지역,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국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국가 단위가 아닌 거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는 건데, 반면 지역화라는 것은 우리 지역, 우리 고장, 우리 특정 지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곧 그 나라의 가치 또는 그 지역의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살고 있는 양평군 양수리는 있는 곳은요, 여기 일단 여름에 벌레가 많이 출몰하고요. 주말에 차가 많이 막힙니다. 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두물머리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 근교에서 다가올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관광지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강변을 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양평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전거가 유명하다, 혹은 관광지 용문산 두물머리가 유명하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경기도가 유명한 거를 따지자면 옛날에야 농사가 좀 지었지만 요즘엔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여기 국가적인 측면에서 넓어지면 한국 지역이라고 하면 뭐 한글, 그다음 하여튼 한국의 고유 문화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곧 그 지역의 지역화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라고 나오는데요.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의 상징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이다. 축제 기간에는 100만여 명이 이르는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는데, 이 축제는 19세기 포르투갈인에 의해서 시작되고 원주민의 전통 문화, 아프리카의 음악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발달하게 된 카니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런 지역 축제들 같은 걸 가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이 유명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지역화라는 거야. 그러면 왜 세계화랑 지역화를 정말 딴 얘기 같은데 여기서 같이 보게 될까요? 결국에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같이 있어지려면 그 지역의 것들이 각자 바로 서야지 진정한 의미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위 사례는 브라질의 지역 축제인 리우 카니발이 세계화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하고 동시에 세계 속에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밑줄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계화로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지역화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밑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의 고유한 전통에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접목하여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밑줄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이거 어디서 본방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서 놀랬죠. 선생님이 열심히 찍었는데 안내 문자가 핸드폰에 오는 바람에 다 날라갔어요. 내가 이렇게 섭섭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인생이 참 서글픕니다. 인생이 서글프고 그쵸, 뭐 언제나 내 마음대로가 되는 게 또 인생이 아니니까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 보니까 세계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여기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세계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역화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결국 가장 그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화된 그런 것이 결국엔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 내가 그 나라 가면 그 전통 음식 먹어야지, 뭐 그 나라 가면 내가 그 전통 문화 맛봐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지역화를 잘 나타내는 것 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교과서 237쪽 가보시면 미안합니다, 231쪽이네요. 231쪽 가시면요, 이 지역화의 두 가지 방안이라고 해서 지리적 표시랑 장소 마케팅이 있거든요. 그거에 좀 여러분들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대 형광펜 밑줄, 상품의 특성과 품질 등의 그 다음 줄에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밑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서 뭔가 상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특산물이 이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아예 그 고유명사를 지역 이름으로 붙여주겠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그 지역에서 그 산물이 잘 자랄 기후, 지형 이런 것들이 잘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녹차 앞에 뭘 많이 붙인 거야? 그렇지, 보성 녹차. 전라남도 보성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보성 녹차라고 이름 붙이고, 의외로 많이들 이거 모르시더라고. 고추 앞에 여러분 청양고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청양고 지역이야. 놀랬을 거야 지금 명. 자, 그래서 청양고추, 보성 녹차, 그 밖에도 뭐 제주 감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지역 앞에다가 붙여주는 게 특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소 마케팅 형광펜 쳐주시고, 밑줄, 특정 장소 혹은 도시 공간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홍보 전략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예 그 지역을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경영학 입장에서 판매하게끔 하는 거잖아. 그 장소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또한 프랑스 하면 딱 우리 어디 가야 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에펠탑, 중국, 만리장성, 그렇지. 제주, 또 제주 흑돼지 또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제주 흑돼지 여기겠죠? 사불이 아니니까 장소, 올레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화가 지역화가 동시에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229쪽하고 230쪽을 정리하면서 갈 건데, 세계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 교과서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29쪽에 20세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분야의 종류로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총 6개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세계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막 여행 얘기도 아까 했었고 막 재밌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30분이 날아갈 수가 있지? 아무튼 자, 첫 번째 1번 밑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국제교역량이 증가했고 세계 자본시장은 통합되었다. 밑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무역기구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서 세계 교역량이 늘어났다. 이 세계무역기구가 무슨 기구인고 하니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WTO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건 뭐 상식이지만 WHO는 아닙니다, 여러분. WHO는 세계보건기구, 얘는 세계무역기구. 얘가 특징하는 건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자유무역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그 당사자들끼리 서로 보호무역인 관세나 이런 것들을 좀 철폐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국가끼리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통해 실제로 무역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다음 두 번째 밑줄, 국가 간,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경의 의미가 점차 강화되었다. 수업 종료 5분 전입니다. 각 교실의 선생님께서는 발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년별 급식 시간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고 급식 대기 시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 특히 일정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식사 중에도 정식한 가운데 식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딱 이 제일 긴 방송이랑 이 녹화랑 딱 겹쳤대요.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아무튼 국경의 의미를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유럽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20대 때 내가 유럽 여행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인생 살면서 유럽은 총 4번을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해랑 그다음에 교사 시작하고 첫 해 때 이제 그렇게 2번 또 여행 간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데,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유럽인데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일정이 어땠냐면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작을 해서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이제 뭐 할슈타트, 그다음에 짤츠부르크 이렇게 해서 체코 프라하로 이제 끝나는 그 여정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이게 세 국가지만 이 안에 기차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슝슝 다녔단 말이에요. 유럽은 워낙 지금 개발 국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유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국경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는 걸 선생님이 거기를 통해서 좀 실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좀 연결이 되면 물론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기니까 횡단은 횡단 하더라도 거의 러시아 한복판만 횡단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육로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이 휴전선 상태로 지금 서로 갈 수 없는 국가이다 보니 사실상의 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로로는 못 가잖아, 외국에. 다 비행기나 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통일이 되면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국경의이 약화되고 세계화 속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걸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요거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리 좀 잘 알아보시고. 3번, 특히 국제협력과 분업의 생산의 국제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밑줄 세계 도시의 형성을 가져왔다. 세계 도시 그랬을 때 이 세계 도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그래프 밑에 밑줄 칩시다.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동시 밑줄 쳐주시고, 세계 도시에다 형성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커다란 거대 도시, 뉴욕, 파리, 런던, 그 위에 보시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가 뭐야? 도쿄, 홍콩, LA, 시카고, 싱가포르, 베이징, 워싱턴 DC, 서울 이런 국가들이 있지. 이 국가들은요 점차적으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가까워지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 정치 영역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 국가들이 주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4번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협력이 뭐가 많아지니까 국제기구 본사들이나 아니면 W 말고 G20, G7 뭐 이런 회의들, 정상 그 회의들, 아니면 뭐 고위 공직 그 공무원의 회의 이런 것들이 이런 세계 도시들에서 개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세계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도시의 역할들이 밑에 나오는데요. 밑줄 최첨단 교통통신 체계를 갖춘다. 그 다음에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어 전 세계의 자본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세계 도시의 특징 보는 겁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 대형 금융기관 밀집, 국제기구 본부, 그 다음에 다양한 국제회의 및 행사가 개최되어 각종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다. 이렇게 쳐주시고. 그래서 재밌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의 나이 때 고1 때 내가 저기를 잠깐 갔다 왔어요. 미국 동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뉴욕도 선생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뉴욕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니 뭐 크게 그렇게 서울이랑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고층 빌딩 있고 사람들 사는데 옆에 공원 있고 뭐 산책시키는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런 거 보면은 점차적으로 세계가 이렇게 돼가는데 세계 도시들끼리 비슷해지고 뭐 수준도 그렇고 도시 이제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 농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지역들끼리 더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세계 도시 특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과서 읽은 부분 중에 소비자 서비스업이랑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개인의 일상 저기 활동을 돕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거기 보시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소비자 서비스업은 내가 만약에 창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대상을 소비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누구가 고객이 되는 거냐면 개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인이 있지 그 개인이 주 고객이 되는 거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누가 고객이 되는 거냐면 기업들이 고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만약에 선생님이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 음식점인데 물론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음식점을 차려도 되지만 굳이 꼭 도시에서 차릴 필요는 없죠.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옆에다가 식당을 차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런 지역들 우리 요 양초고등학교 앞에 누가 나중에 뭐 맛있는 거 있을까 뭐 그런 거 차려도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타벅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 물론 이제 그 나름의 뭔가 전략을 짜긴 해야겠지만 얘네들은 그런 걸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도시에 있어야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 다시 말해 우리 교과서 부분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필요해서 그 기업에게 사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회계라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친구 중에 회계사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이제 돈이 얼마나 나가고 또 들어왔는지 이런 걸 좀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기업 자체에서 회계팀이 있어서 거기서 해도 되지만 워낙 바쁘기도 하고 영수증 처리되는 것들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전문적인 회계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회계사들이 모여있는 회계법인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야. 회계사들이 모여있어 그 회사에. 그래서 나는 이번에 A 기업으로 나가게 됐어. 나는 B 기업으로 나가게 됐어. 그래서 그 회계사가 거기를 나가. 그래서 그 기업의 회계 이 결산하는 걸 도와줘요. 그런 것들은 나의 고객이 A 기업이 되는 거고 나의 고객이 B 기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생산자 서비스업들이 많겠지.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법률, 그 다음에 광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데 종사하려면은 결국에는 대도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런 데 이제 이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30쪽 넘어가셔서 4번, 5번, 6번 가보도록 합시다. 4번. 세계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범위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성장 유도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다국적 기업은 밑줄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 세계적인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이런 현대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외국 기업인데 다국적 기업이라서 우리가 아는 게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나이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얘들아 너네가 생각해봐도 아니 굳이 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한테 팔아야 돼? 전 세계에 물건 하나씩만 팔면 75개가 팔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국적은 한국이지만 그 외국에다가 판매하다 보면 굳이 외국 그 한국에서 공장을 일일이 다 돌려가지고 거기다 교역하고 이런 것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은요 결국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분업이 시도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간적 분업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나오죠. 자, 그래서 위 사례와 같이 다국적 기업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적 분업을 하고 있다. 공간적 분업에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 공간적 분업은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본사가 있고, 쉽게 말해 사장님이 출근하는 곳, 그리고 고위, 그 기업의 고위직에 앉아있는 분들이 출근하시는 곳, 혹은 연구소.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곳,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건 생산하는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다국적 기업은 결국 이 공간적 분업을 가져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뭐 선생님도 예를 들어볼게 W기업 내 이름 앞에 따라하시고 자, 나 이제 W기업을 창업해서 나 이제 CEO가 됐고요. 주식회사로 상장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를 전 세계로 키우려고 봤더니 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유는요. 이거 경제 때 나중에 만약에 경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자세히 배울 텐데 결국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많이 벌어들이려면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총수익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 속에서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총 비용을 엄청 줄여야 돼. 그러면 그래야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결국엔 얘들아 전 세계에 이 물건을 팔 거라면 우리 회사 W 회사 거를 팔 거라며. 그랬을 때 이 W 회사의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짓는 게 좋냐면 개발도상국에 짓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에 짓는다고 해봐. 그랬을 때 이 선진국에 짓게 되면은 일단 그 사람들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나가야 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임금을 덜 줘도 되는 곳이 그런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학력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석사, 박사 아니면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같은 기업 내에서 각 역할을 나눠가지고 본사 연구소가 세계 도시 쪽,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이야기만 여러분들 딱 듣고 나면 뭔가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되고 개발도상국은 계속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세계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 25분 정도 수업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25분 선생님 질문 받을게. 알겠지? 그래서 요 다음 기업이 없을 때 공간적 분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능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끔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세계화로 인해서 밑에서 8번째 줄이네요. 밑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 지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한 지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문화 교류.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BTS의 Butter가 빌보드 차트 5주 연속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기록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세계의 문화들이 뭐 다른 나라의 문화들도 굉장히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6번째 밑에서 3번째 줄의 밑줄. 세계화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게 여러분들 인권 이런 거 우리 4단원에서 정말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 다 알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인류라면 이 정도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확산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세계화의 영향을 총 6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이에 따른 문제점이 우리 교과서 234쪽부터 이제 4쪽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진도 나갈 거고 232쪽 3쪽에 세계 축제를 찾아서 거기 보시면 뭐 다양한 그 지역의 축제들이 있죠. 코로나라 가지도 못하지만 이거를 수업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냥 요 페이지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그래서 230쪽 스스로 확인 답 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번 오늘날 세계화가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 2가지는 교통통신의 발달, 개방화의 물결. 그치? 다음 2번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도시. 세계 도시. 좋아요. 다음 3번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은 다국적 기업.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세계화의 영향 6가지 한번 얘기해볼까? 1번부터 시작. WTO가 생겨서 무역 교역량이 늘어났습니다. 국경의 경계가 약화됐습니다. 세계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형성되었는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다 보니 그 기업 안의 역할을 나누는 공간적 분업이 필요했어요. 본사나 연구소는 선진국 쪽, 그 다음에 공장은 개발도상국 쪽. 오케이. 다음 5번째 문화교류 확대, 6번째 보편적 가치 확산.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소단원 나왔으니까 다음 주 현장 수업 1학기 통합사의 마지막 젠센 수업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